Everyone's here. Yay.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난 지 네, 30분 돼서 조금 이 정신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GM. 네, 이번 세션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파트 2죠. Perspective for Future Blockchain Investment. 그러니까 저희가 NFT 부산이지만 NFT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핀오프 아니면 진짜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실 닥터 캐피털의 스티브 리님, 미래에셋의 두이 차두인님, 그리고 모더레이터인 레벨 19의 미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모더레이터 조현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들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먼저 좀 홍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레벨 19의 차주연이고요. 저는 지금 부산시 블록체인 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어쩌다가 이제 도와드리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정말 이제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스티브 파트너께서도 지금 뉴욕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산에서 이렇게 이런 세션을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되게 블록체인의 그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많이 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고 지금 좀 이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저희 온라인에서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 지금 게더타운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부산 nftbusan.com 참여해 주셔가지고 연사분들의 다른 지나간 세션도 많이 봐주시고 퀴즈도 참여해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션은 Future Blockchain Investment라는 이제 세션인데요. 두 분 다 전통 금융 에 대해서 전통 금융에서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셔서 되게 이 선구자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산업을 개발하고 발전해 가는데 같이 으쌰으쌰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우선 차두희 매니저님, 선임 매니저님, 그리고 블록 아시아 총괄 스티브 링님께 일단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두희님 먼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세션에서 제 소개를 사실 드려서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저는 미래셋 그룹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크립토 씬에 처음에 이제 투자부터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는 장외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뭐 운용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10몇 년 했고, 그리고 이제 IB 관련해서 뭐 M&A 뭐 이런 기업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역할도 지금 롤을 하기 직전까지는 담당을 했습니다. 뭐 저희 미래셋은 당연히 이제 뭐 좀 이미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알려진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뮤추얼 펀드를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뭐 ETF를 비롯해서 혁신 금융을 이제 어느 정도 이끌어온 그런 회사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 있는 계열사 중에 호라이즌스 ETF라는 회사가 저희 미래셋의 계열사입니다. 거기서 올해 4월인가 7월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어쨌든 스티브 리와 차주연님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타워 캐피털의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크립토 헤지펀드고요. 2017년에 설립해 지금 4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펀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 골드만에서 자산 운영하던 10년 하던 친구와
시카고 대학 연기금 운영하던 친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표적인 LP로는 이제 앤더슨 호리츠와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렌텍이라고 하죠. 렌텍의 코파운더나 이제 마크 레슬리 같은 헤지펀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명 되는 투자팀에서 세컨더리 마켓이랑 프라이빗 마켓, 블록체인에서 보고 있고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리퀴드 마켓 살 수 있는 크립토커런시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벤처 투자 쪽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조인을 했고요. 그 전에 한 10년 정도 골드만삭스 싱가포르랑 동경에서 이제 자산운용 쪽에서 몸을 담그고 있었고요. 포트폴리오 애널리스트 4년, FX 데리베티브 트레이딩 한 2년,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매니징으로 이제 일본 기관 투자자를 위한 멀티 애셋북을 2018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2017년에 블록체인에 빠져서 6개월간 레빗홀 이제 빠진 다음에 이제 골드만 2018년에 그만두고 뉴욕에 와서 현재 있는 크립토 헤지펀드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제가 모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먼저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드리려고 해요. 좀 공통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각자의 좀 특화된 분야들이 좀 있으셔서 좀 전통과 지금 신금융을 잇는 큰 주제를 놓고 이제 각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두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전통 금융과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디지털 자산 부분을 이렇게 또 이끌고 계신데요. 전통 금융사에서 좀 바라보는 이제 전통적인 역사가 깊은 금융의 역사와 이제 발전 방향이 있었고 또 탈중앙화 금융과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 발전된 앞으로의 혁신을 이끌어낸 디지털 자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문화도 기술도 조금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통 금융에서 바라보는 파이낸셜 프로덕트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파이낸셜 프로덕트 이게 좀 뭐 꼭 NFT랑 결부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전반적인 블록체인 금융 상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도 되고, 네. 좀 이 차이점과 혹은 이제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볼 수 있을지 좀 묻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파생 금융 상품을 직접 개발을 하고 그리고 출시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과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이랑 디파이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통금융 현업에서 신상품을 만들 때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진짜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릴리즈를 할 때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디파이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프로세스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 더 견고하게 상품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모든 상품이 시장 니즈 같은 뭐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기획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다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사실 이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꽤 앞단으로 다루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뤘던 상품들이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운용하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리스크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운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 프론트에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사적인 측면에서 내부 리스크 관리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회사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뭐냐면 디파이로 비교하면은 뭐 오디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는지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이슈가 있는 그 ESG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사후 관리가 되는데 이제 듣기만 해도 재미없고 꽤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좀 과정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디파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온체인상의 새로운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하고 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 금융 상품은 대부분 이제 뭐 그 리전마다 대부분 한정된 지역에서 그 지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파이 대비해서 수요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디파이는
규제도 없고 그리고 이 디파이는 전 세계인들이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적인 배경으로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거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시장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품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뭐 플래시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상품 출시 과정들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고 이제 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디파이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중개기간 없이 자산을 좀 보유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점이겠죠. 아까 그 박도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만 가지고 은행 계좌 없이도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디파이를 말씀드릴 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이제 2년이 지났죠. 2년도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좀 디파이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까 중개기관이 없다는 점 자체가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미래셋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통금융기관이나 각종 이제 업체들에서 좀 더 편리하게 탈중화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최근에 좀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희님께서 조금 더 금융 상품의 개발과 금융 상품 기획 이쪽으로 좀 많이 좀 경험을 하셨다면은 스티브 파트너님께서는 조금 더 이런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전통 금융과 이런 신금융 분야를 조금 더 다르게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런 관점에서는 그 두 분야, 그러니까 그 전통과 신금융의 분야를 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느끼신 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일단은 뭐 장단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저는 뭐 크립토가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비교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크립토 인더스트리는 이 헤지 펀드의 컴포넌트와 벤처 캐피털 컴포넌트가 이 오버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전통 금융이나 전통 이제 투자 업계에서는 이 헤지 펀드나 이제 자산운용, 흔히 말하는 이 투자은행에서 이 그 자산운용하는 사람들과 이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이 사실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크 주크버그를 만나서 투자하는 건 벤처 캐피털이지만 상장되는 10년 후까지는 사실 자산운용 사람들이 페이스북 주식을 만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크립토 커런시라는 것은 이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화이트페이퍼나 뭐 사람 팀, 비전, 그리고 뭐 별거 없는 그 자그마한 프로덕트에 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다 벤처 캐피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장되기까지 기간이 6개월 후에 상장, 1년 뒤에 상장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상장되는 순간이 사실 그 기업이 혹은 프로젝트가 혹은 그 크립토 커런시를 대표하는 팀이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매트릭스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벌써 거래소에 상장이 돼버립니다. 상장이 되는 순간 이 트레이더나 머니 매니저들이 이 자산 운용의 관점에서도 그 자산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주 그 제가 제 지멋대로 그 만든 프레이즈에 의하면 그 act like a hedge fund, think like a venture capital, think like a hedge fund, act like venture capital.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인셋을 거의 공존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통금융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크립토라는 건 사실 계속 그 팽창을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자기의 관점으로 이 인더스트리를 디파인 하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 그 이상한 3,000%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지 펀드 이런 사람들, 그 인스티튜셔널 머니 매니저가 이 정말 미래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들, 그리고 심지어 이 비즈니스,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트위터나 뭐 스퀘어나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써서 어떻게 이 자기 비즈니스에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할지 고민을 하고, 또 헤지 펀드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파생 상품을 써서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가져갈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VC인 친구들은 이 블록체인 디파이나 NFT나 뭐 저희가 활발하게 투자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새로운 팀과 그 섹터를 지금
팽창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엘로케이트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병동성이 많은 이유가 모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을 예측하기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 제가 그 공통점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이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일, 이제 한이 트레이드에서 흔히 말하는 건데요.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점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과 이성의 사이에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전통 투자와 크립토 투자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경험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보시면서 그 감정이 이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차두희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많이 좀 설명을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미래 에셋은 원래부터 되게 한국의 금융을 좀 선도하는데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고 근데 디지털 분야에서도 이렇게 NFT 부산에 굉장히 큰 참여사로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도 되게 혁신을 좀 이어갈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지금 어떤 이 블록체인 사업과 연결해서 어떻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알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부산 NFT 페스티벌에 저희가 이제 후원 회장사로 참여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 참석하기 직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다가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투자의 개념이 아닌 지금 복수의 사업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켓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도화된 시장, 그 규제를 받는 뭐 최근에 ISMS라든지 아니면 마스프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화된 시장과 그리고 이제 제도 밖의 시장인 그 크립토 네이티브 마켓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시장이 있겠고 뭐 그 두 시장을 연결시키는 시장도 저희는 마켓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결국엔 이제 투자자들이 새로운 에셋 클래스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비이클이죠. 크립토가 결국엔 이제 이런 새로운 비이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 좀 저희가 문제의식을 찾고 이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저희의 좀 사업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좀 찾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웹 3.0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립토라는 게 이제 새로운 비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의 문법이랑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의 그릇이 탄생하면서 뭔가 새로운 파이낸셜 자이언츠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뭐 코인베이스와 같은 뉴 파이낸셜 자이언츠가 탄생한 거를 이제 눈앞에서도 지켜봤고 코인베이스뿐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시장의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금융회사들이 뭐 전략 같은 거를 짤 때 보면은 뭐 통제된 인터넷 플랫폼 금융회사들한테 라이벌로 생각하고 뭔가 디지털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크립토 네이티브 마켓에 있는 이런 서비스나 프로토콜들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 블록타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 쪽에도 되게 열심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고 또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이 굉장히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그 금융사들께서 이제 금융사 출신 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산업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좀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그 회사
심상 그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그 이 세션의 칼라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블록타워는 그렇게 뭐 전통금융 사람들이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딱딱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굳이 저희가 뽑아온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기관 투자들이 컴포터블 할 수 있는 이 상품과 서비스를 그 투자사로서 이제 제공을 하겠다 정도고요. 나머지 크립토는 뭐 이 정말 그 젊고 패기 넘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저희가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웹3나 뭐 메타버스나 뭐 디파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저희의 지식을 그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와 이제 접목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블록타의 역할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트랜슬레이터 어떻게 보면은 이 마켓 트랜슬레이터로서 이 기관 투자자들과 기존의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립토와 블록체인의 인더스트리를 굳이 네이버나 뭐 이런 야후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쪄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의 전통 금융의 지식과 또 지금 현재 이 100% 담고 있는 크립토 인더스트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든 파티시펀트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 개발 상황을 이 전통 금융 혹은 전통 비즈니스 분들이 이해할 수 쉽게 제가 이제 그 트랜슬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업계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납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뭐 저희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NFT나 DeFi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그 전통 금융에 있던 모든 서비스들 뭐 스테이블 코인, 랜딩, 바로잉, 뭐 데리베이티브, 뭐 익스체인지, 뭐 인슈런스,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 이 모든 캐러거리들이 사실 다 결국에는 이 크립토에서 빌드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통 금융에서 가진 지식과 또 이제 새롭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을 접목을 해서 어떤 좋은 이제 투자처를 이제 발굴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뭐 NFT도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컨퍼런스가 NFT 부산 컨퍼런스인 걸로 봐서 제가 말씀 몇 개 드리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플라이뎁이라고 하는 이제 그 NFT 투자도 했고요. 지금 아직 디스코즈는 안 됐지만 또 다른 한국 NFT 프로젝트에 지금 투자를 한 상태고요. 한다고 이제 약속을 한 상태이시고 이 플레이트 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저희가 NF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YGG나 엑스인피니티나 뭐 플로우나 이런 거 다 저희가 이제 얼리 참여자로 투자를 했는데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지금 NFT에서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기존의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스트롱 IP를 가지고 그 또 기존의 크립토가 아닌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또 접근하는 방식이 이 크립토 네이티브죠. 그 JPEG이나 이제 사진 NFT나 이렇게 또 접근하는 방식과 또 다르게 이 메이저 그 메인스트림 어덥션을 붙이기는 큰 축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플레이뎁을 투자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쪽의 스트롱 IP와 기존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또 크립토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닌 이 삼성 그 앱스토어나 뭐 이런 다른 뭐 라인 같은 곳에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문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들의 언어로 이 업계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투자 기회와 함께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저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 분께서는 그 전통 금융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계시지만 이 블록체인의 커뮤니티와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너무 귀중한 분들이 아니실까 정말 싶습니다. 네. 뭐 이어서 이번에 저희 주제가 결국은 NFT 부산인데요. 결국은 이 NFT와 이제 이 부산,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스티브님께서도 NFT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두이님 같은 경우에는 NFT를 하나의 파이낸셜 에셋 클래스로 어떻게 좀 볼까? 좀 프로덕트로서 좀 다른 면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티브님께서는 또 다른 투자 기회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스티브님 먼저 한번 이 NFT를 바라보는 관점에 네. 대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부터 좀 작은 그림으로 간다고 했을 때 NFT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뭔가 게임이나 이런 아트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것도 뭐 메타버스라는 컨셉을 제가 너무 남용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새로운 아예 그 이코노미가 탄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는 그 관점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 아들 뻘 되는 제너레이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 나이키 신발을 받는 것보다 디지털에서 쓸 수 있는 나이키 슈즈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디지털 세상에서 시간을 이미 더 저희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세상이 새로운 이코노미를 이제 창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NFT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거다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하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에셋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조금 이제 트랙션을 걸겠지만 결국엔 그게 페이스북 거기 때문에 이 NFT의 힘을 빌려서 이제 정말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서 공평하게 살아가려면 그 NFT 같은 툴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NFT는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DeFi, 뭐 아트나 이런 모든 트랜잭션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거라고 이제 크게 보고 있고요. 하나 깊게 들어가면 NFT 현재 상황은요. 이제 그 NFT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뭐 원숭이 사진이나 뭐 바나나 사진이나 뭐 이런 사진들이 뭐 1억, 10억에 팔려가고 있는 거는 저는 100%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될 때는 버블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버블이 수반되면서 아주 큰 의미 있는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에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앞으로 이 NFT가 좀 더 이제 서피스케이트한 이제 그 더 섬세하게 디자인된 NFT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돈이 더 흘러간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제 돈은 이제 NFT에 왔다라는 점이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그럼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세 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play to earn이겠죠. 이제 play to earn이라는 게 엑시 인피니티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스킴이라는 되게 굉장한 컨셉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걸 이제 게임에서 그 카피캣해서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제가 거의 다 리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가지지 못한 뭔가 그 새로운 것을 도입한 플레이 투 원 프로젝트를 좀 찾고 있어요. 근데 플레이 투 원 자체는 제가 뭐 미국의 유망한 이제 패밀리 오피스랑 얘기를 해봐도 이 새로운 노동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개척하는 하나의 지금 흐름으로서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저는 그냥 뭐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컴페티티브스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지금 아무도 누구도 어떻게 그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를 만든다라는 표현보다는 메타버스에 쓰일 수 있는 어떤 한 그 빌딩 블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더 선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하고 디파이라고 해서 뭐 아베고치가 좋은 이그샘플인데 아베고치라는 프로젝트는 NFT 게임 타마고치 같은 그 NFT 게임을 하는데 거기 위에다가 non NFT 포션 그러니까 아베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가져와 가지고 이 NFT라는 피규어 안에 NFT 포션과 non NFT 포션이 이렇게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NFT를 소유하고 게임하는데 갑자기 그 아베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composability,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 레고처럼 쌓아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아베고치를 봤을 때는 이 그 그 파이낸스의 개념과 그 NFT라는 개념이 만나면서 정말 그 무궁무진한 그 기회. 뭐 예를 들면은 이 non NFT 부분에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집어넣고 이 펀저블한 부분에는 이제 리거 컨트랙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eFi를 어떻게 NFT를 이용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조이님께서는 한번 이게 또 이제 NFT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동성이 많이 적은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투자의 관점에서나 사업의 기회에서나
이런 부분이나 혹시 아니면은 다른 측면에서 NFT에 대한 시각을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앞에서 좀 많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디파이를 받아들이고 NFT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조금 시각이 조금 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리퀴데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NFT를 금융이다라고 했는데 리퀴데이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금융 상품이다 아니다라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웠고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런 엔터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웹 3.0 시대에 그런 인프라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좀 재밌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스왑이었거든요. 근데 유니스왑 보니까 그 AMMLP가 NFT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구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 NFT화 해가지고 뭐 지금은 721이지만 나중에 뭐 115로 ERC 1155로 돼서 뭔가 그런 자신만의 뭔가 금융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미래셋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뭐 게임 회사라든지 엔터 회사라든지 이런 쪽들과 좀 협업을 하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세션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할 때 이제 가장 주변에서 많이 이제 좀 물어봐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융 쪽으로 많이 아시고 투자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모시다 보니까 관심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꼭 물어봐 달라. 또 뭘 약간 좀 어떤 걸 사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투자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 투자를 잘하고 좀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블록체인 업계를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런 2030 분들께 젊은 분들께 투자 어드바이스가 돼도 좋고 뭐 픽의 공유가 돼도 좋고 좀 그런 거를 좀 여쭐 수 있을지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그래서 네, 투자 의견은 저희 회사랑 100% 무관하고요. 이거는 100% 개인 의견이고 디스클레이머를 해야죠. 투자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요즘 보이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제가 보던 것 중에 최근에 엘레먼트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 뭐 토큰이 나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뭐 하는 프로젝트냐면 이게 고정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예치형 디파이 상품인데 뭐 기존에 디파이 예치형 되게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좀 의미 있게 만든 고정금리 상품이 있으면은 뭐 어떤 이점이 있냐 뭐 안정적으로 좀 손익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채권 운용자라면은 채권이나 예금 운용자라면 그리고 이제 지금 디파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두 자리 뭐 심하면 세 자리까지도 가는데 직전 좀 빙하기 시절에는 좀 뭐 거의 1%대 뭐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금리 변동성을 또 해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 상품을 개발해 본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금리 커브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만기별로 이제 금리가 있어서 그거를 금리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좀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더 완성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품이고 제품이었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라는 관점과 이제 어떤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래에 유망할 수 있는지 두 개에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걸 보면 좋겠냐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게 이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게 좋냐고 했을 때 너무 다양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과 이 밸류 투자,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에 정말 이 벤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skew.com이라고 하는 되게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펀딩 레이시라든지 뭐 CME 옵션, 퓨처스 혹은 뭐 마켓의 그런 지표들이 정말 그 제가 골드만에 있을 때 보던 여러 지표들처럼 이 다양한 그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kew.com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있는 정보들 해서 어떻게 마켓이 스트럭처 돼 있고 레버리지가 걸려 있고 레버리지 갑자기 너무 빠졌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이 코릴레이션이 어떻고 그리고 매크로 그 지표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을 공부하시면서 자기만의 이제 트레이딩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VC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디파이가 띵이라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라고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그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그렇게 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어떤 토큰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서플라이 디맨드 컴플렉스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커뮤니티한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비슷한 플러스 원으로 조금씩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마켓 캡이 큰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한두 개를 집으셔 가지고 그냥 그걸 좀 한번 우물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우물을 파면 새롭게 막 흘러가는 것도 한 뭐 30초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사실 그렇게 다양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곳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까? 지금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그 forward thinking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더리움을 좀 대항하듯 하는 레이어 1들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탑 레이어 1이라고 하면 한 4-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10개 되는 것 중에.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조금 이제 팔로우를 하시면서 이거는 레이어 1을 팔로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프로젝트를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이어 1이 뭐 이렇게 PBL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뎁들이 많이 올라타고 있다든지 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그 레이어 1에 대해서 그 입장을 가지시다 보면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 1을 하나 정하시고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팔로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레이어 1들이 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레이어 1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사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 입장에서 왜 이 브라우저를 켰을 때 레이어 1마다 다른 월렛들을 이렇게 15개씩 키면서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가 이더리움 갔다가 뭐 솔라나 갔다가 포카도 갔다가 뭐 테라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되게 저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전통 금융 관점인데 전통 금융에서도 가장 먼저 스폿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디리버티브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지금 100년이랑 50년 흘러서 인트레스트 스왑 같은 디리버티브 마켓이 스폿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똑같은 것이 지금 이제 크립토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스폿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빈맥스에서 퍼페추얼 스왑이라는 퓨처가 만들어 나면서 갑자기 볼륨이 미친 듯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지금 DEX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Centralized Exchange가 아니라 Decentralized Exchange. 거기서 이제 스폿 볼륨이 피킹업을 해서 뭐 코인베이스 24시간을 뭐 넘어선 적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데리버티브가 DEX에서는 폭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 금융에서 흐름, 그 섹스, 그 Centralized Exchange에서 흐름, 이 DEX의 흐름도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에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혹은 파생 상품들을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번은 이제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저희 제가 두 분께 강연을 들은 것 같네요. 너무 귀중한 얘기들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티븐님 먼저 부탁드리고 마무리로 네, 두이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NFT가 조금 많이 버블한 느낌의 익사이먼트가 있는데요. 뭐 버블인 것도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FT 지금 이 업계에서는 지금 아직 헤드라인에선 장식하지 않고 NFT를 사용해서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고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너무 이게 가격이 갑자기 내일부터 내려갔다고 해서 뭐 NFT가 꺼졌네라고는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다양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나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유심히 보시면서 팔로우를 하시는 게 혹시나 베어마켓이 온다 할지어도 다음에 불마켓을 향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 알겠고 NFT 그래 이제 알겠고 그럼 다음 팀이 뭐야?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다음 팀이 아니고 저는 정말 거대한 그 물결 중에 하나가 전 개인적으로 다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커뮤니티도 얘기하셨었는데 이 사실 전통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런 커뮤니티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이 다오를 통해서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아까 뭐 디파이든 아니면 NFT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이 다 다오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것 같고요. 그 기업의 개념도 조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오를 통해서 뭔가 투자 수단으로서 제공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다오라는 그 키워드를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티브님 뉴욕에서 제 이른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이님 2세션이나 연달아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제 제가 또 세션을 모더레이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GBRC의 이신혜 대표님 그리고 알렉스 신 지금 삼성 넥스트 어드바이저 분을 모시고 이제 글로벌 펀드 세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 마스코트 부들이 지금